엄마는 딸의 간을 훔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번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고성이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 질문에 답하게 됩니다. 고성이가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건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의사의 입에서 나온 6개월에서 1년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고성이는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문득 30년 전 입양 보낸 딸을 떠올렸습니다. 고성이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죠. 그 후 재벌 기업 회장인 박진석과 재혼하면서 진정한 부와 명예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앞두고 보니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고성이는 사람을 찾아달라며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2주 뒤 탐정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은호, 30세. 카페 매니저이자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습니다. 고성이는 사진을 보며 냉정하게 계산했습니다. 혈액형이 맞을 가능성, 조직 적합성, 이용 방법. 완벽한 기증작감이군. 고성이는 바로 다음날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은호의 목소리는 맑고 밝았습니다. 고성이는 관찰했습니다. 이 애는 자신이 친엄마라는 걸 모릅니다. 모르는 게 당연했고요. 고성이는 30년 전 아기를 낳자마자 일부러 입양 보냈으니까요. 재벌가에 시집가기 위해 필요 없는 짐을 버린 거였죠. 고성이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서너 번씩 카페를 찾았습니다. 단골 손님이 되는 건 어렵지 않았죠. 지은호는 고성이를 금방 기억했고 점점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시죠? 그래요, 은호씨.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 자꾸 오게 되네요. 고성이는 어느새 지은호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사업 얘기도 슬쩍 꺼내고 인생 조언도 해주고 때로는 지은호의 사소한 고민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고성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씨, 인테리어 디자이너라고 했죠? 포트폴리오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아, 네, 잠깐만요. 지은호는 조금 당황한 듯 웃으며 휴대폰을 꺼냈고 자신이 그동안 작업했던 프로젝트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고성이는 화면을 넘기며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카페와 주택 인테리어가 대부분이었지만 감각이 돋보이는 작업들이었죠. 고성이는 잠시 은호의 포트폴리오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은호씨, 감각이 정말 좋으네요. 혹시 대형 프로젝트 한번 맡아볼래요? 지은호의 눈이 커졌죠. 대형 프로젝트요? 제가 청담동에 미술관을 짓고 있는데 인테리어 디자인을 은호 씨한테 맡기고 싶어요. 은호 씨 작업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디자인 비용도 제대로 드릴게요. 억 단위로요. 지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고성이는 완벽한 연기로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지은호를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고 나중을 위해 빚을 지게 만드는 계산된 투자였죠. 그날부터 지은호와 고성이의 관계는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성이는 지은호에게 사업 조언도 아끼지 않았고 인맥도 소개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고급 레스토랑에서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 씨 혹시 가족관계는 어떻게 돼요? 저 사실 입양아예요. 친부모는 누구인지 모르고요.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랬구나. 고성이가 짧게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가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고성이는 무표정하게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자라서 다행이라고만 생각했죠.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은호 씨, 이건 비밀인데 은호 씨를 보면 자꾸 잃어버린 제 딸아이가 떠올라요. 지은호는 놀란 표정으로 고성이를 바라봤죠. 사장님도 딸이 있으셨어요? 고성이는 거짓말과 진실을 섞으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슬픈 척, 외로운 척 하면서 지은호의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였죠. 모두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고성이에게 이건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30년 전 일부러 버린 아이였지만 이제 쓸모가 생겼으니까요. 미술관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고성희의 병세가 점점 악화됐습니다. 간경화가 진행되면서 복수가 차기 시작했고 황달 증상도 종종 나타났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간이식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빨리 기증자를 찾으셔야 해요. 고성희는 지은호를 떠올렸습니다. 친딸인 지은호라면 혈액형이 맞을 가능성이 높고 조직 적합성도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찾은 거였죠. 간이식이 필요해서요. 오직 그 이유뿐이었습니다. 은호 씨, 우리 회사에서 건강검진 이벤트를 하는데 은호 씨도 한번 받아볼래요? 며칠 뒤 지은호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몰랐죠. 검사 항목에 간이식 적합성 검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요. 고성희는 병원 측과 미리 조율해뒀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결과는 적합이었습니다. 혈액형도 맞고 조직 적합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친자 관계도 확인됐죠. 고성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 이제 저 애를 설득하기만 하면 돼. 다음 날 고성희는 지은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은호 씨, 사실은요. 고성희는 자신의 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시한부라는 것, 간경화가 심각하다는 것, 간이식이 필요하다는 것까지요.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고성희가 말했습니다. 은호 씨 건강검진 결과를 제가 봤어요. 은호 씨랑 저랑 완벽하게 적합하대요. 조직 적합성이 거의 100%래요. 이건 운명이 아닐까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고성희는 연기하듯 눈물을 짜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지은호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간이식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부분 간이식, 기증자 위험도, 합병증, 회복 기간 검색 결과는 지은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출혈, 감염, 담관 손상, 간부전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흉터였습니다. 30cm가 넘는 흉터가 배에 남는다고요. 엄마가 이 큰 흉터를 보시면 얼마나 걱정하시고 슬퍼하실까? 지은호의 어머니는 지은호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다시 고성희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사장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많이 알아봤는데 기증자한테도 위험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흉터가 너무 크게 남는데요. 엄마가 보시면 얼마나 걱정하시고 슬퍼하실지. 엄마는 제가 작은 상처만 나도 자기가 더 아파하시는 분이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성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고성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엄마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네요. 질투나 서운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계획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짜증이 날 뿐이었죠. 알겠어요. 은호 씨 결정. 이제 그만 가보세요. 문이 닫히자 고성희는 거실에 서서 차갑게 웃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감히 나를 거절해? 내가 자기한테 얼마를 투자했는데? 고성희는 욕실로 가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눈은 노랗게 변해 있었고 피부는 창백했으며 얼굴은 야위어 있었죠. 고성희는 주먹으로 거울을 내리쳤습니다. 거울이 깨지고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살아야 해. 어떻게든 살아야 해. 그날 밤부터 고성희는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강제로 하면 되는 거였죠. 내가 낳은 애잖아. 내 유전자를 가진 애잖아. 내가 쓸 권리가 있어. 소시오패스인 그녀에게 지은호는 그저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다음 날 바로 움직였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간이식 수술 가능한가요? 기증자는 제가 데려올 겁니다. 기증자가 동의한 건가요?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강제로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얼마든지 드릴게요. 며칠 뒤 고성희는 면허가 정지된 외과의를 만났습니다. 어두운 술집의 구석자리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죠. 고성희는 가방에서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선금으로 5억, 수술 후에 5억 더 드릴게요. 10억이라는 금액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고성희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는 폐공장을 찾아냈죠.
그곳에 간이 수술실을 꾸몄습니다. 암시장을 통해 모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수술대, 마취 장비, 수술 도구, 모니터링 장비까지요. 준비가 끝난 건 2주 뒤였습니다. 고성희는 뒷골목 조직을 통해 남자 3명을 섭외했습니다.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지은호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납치하는 겁니다. 디데이는 목요일로 정했습니다. 지은호가 늦게까지 미술관 현장에 있다가 밤 10시쯤 퇴근하는 날이었죠. 목요일 저녁 고성희는 폐공장 수술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고성희는 수술대 옆 의자에 앉아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각 미술관 근처의 어두운 골목길에서는 남자 3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도 몇 개 꺼져 있어서 어두웠죠. 오후 10시 15분 지은호의 차가 나타났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대기하던 검은색 승합차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은호의 차 옆구리를 정확하게 들이받았습니다. 큰 소리와 함께 두 차가 부딪혔습니다. 지은호는 깜짝 놀라 차를 급정거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승합차에서 남자 2명이 내렸는데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대기하던 또 다른 남자가 지은호의 뒤로 다가와 순식간에 약물이 적신 천을 갖다 대고 입을 막았습니다. 지은호는 몇 초간 발버둥 쳤지만 곧 힘이 빠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남자들은 지은호를 승합차 뒷좌석에 실었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승합차는 지은호를 태우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뒤 폐공장에서 대기하던 고성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고성희는 무표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폐공장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의식을 잃은 지은호를 안으로 옮겼습니다. 고성희가 꾸며놓은 수술실이 있었죠. 수술등이 켜져 있었고 수술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지은호를 수술대 위에 눕혔습니다. 의사가 지은호에게 마취약물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신마취였습니다. 고성희는 수술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마취된 지은호의 얼굴을 내려다봤죠. 고성희는 무표정하게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곧 끝나. 네 쓸모를 다하는 거야. 그리고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죠. 시작하세요. 수술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메스를 지은호의 복부에 갖다 댔을 때 갑자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성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저게? 남자들이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폐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찰 떴다. 고성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고성희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하지만 고성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 달 전 지은호가 일하는 카페에 강도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밤늦게 문을 닫으려던 순간 마스크를 쓴 남자가 들어와 금고를 털어갔죠. 다행히 지은호는 다치지 않았지만 강도는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선배이자 동업자인 이지혁은 지은호의 안전이 걱정됐습니다. 특히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지혁은 지은호 몰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해뒀습니다. 지은호의 휴대폰이 어디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앱이었죠.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위치를 알 수 있도록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 밤 이지혁은 지은호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10시에 퇴근한 뒤 곧 도착한다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은호는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이지혁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은호가 약속을 안 지키는 애가 아닌데. 이지혁은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지은호의 휴대폰 위치가 표시됐는데요.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미술관 현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죠. 왜 거기에? 이지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지혁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제 후배가 실종됐습니다. 위치 추적 결과 서울 외곽의 수상한 장소에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카페에 강도가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직 범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지혁은 경찰에게 정확한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서울 외곽으로 달렸죠.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은호야 제발 무사해라. 이지혁은 엑셀을 더 밟았고 경찰보다 먼저 폐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이 도착하자마자 함께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폐공장 문이 와장창 부서지며 경찰들이 진입했습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경찰들이 총을 겨누며 들어왔습니다. 고성이와 의사 그리고 남자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지혁도 경찰들 뒤를 따라 폐공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은 수술대 위에 누운 지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지은호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은호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지혁은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무팀도 함께 들어왔죠. 그들은 재빨리 지은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마취 상태예요. 다행히 외상은 없습니다. 의무팀이 보고했습니다. 경찰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두 체포한다. 경찰들이 고성이와 의사, 남자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고성이는 저항했습니다. 안 돼. 나는 살아야 한다고. 저 애가 나를 살릴 수 있어. 내가 낳은 애인데 내 마음대로 못 써?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고성이를 제압했죠. 의무팀은 지은호를 구급차로 옮겨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고성이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고성이는 경찰차 창밖으로 구급차를 바라봤습니다. 지은호를 태운 구급차가 멀어지고 있었죠. 쓸모없는 것. 고성이는 중얼거렸습니다. 눈에서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단 한 번도 지은호를 딸로 생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자신이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경찰차는 고성이를 태우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고성이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살고 싶다는 집착, 그리고 지은호에 대한 비틀어진 생각이 뒤섞여 있었죠. 병원에 도착한 지은호는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다른 외상은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지은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에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여기가. 지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야.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배? 은호야 정말 다행이야. 너무 걱정했어. 이지혁이 지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납치당한 것, 폐공장으로 끌려간 것, 그리고 위치 추적 앱 덕분에 구출된 것까지요. 지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죠. 사장님이 그런 짓을요. 은호야 이제 안전해. 고성이는 체포됐어. 더 이상 너를 해치지 못해. 이지혁이 지은호를 안심시켰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선배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괜찮아 은호야. 이제 다 끝났어. 이지혁이 지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이지혁도 몰랐습니다. 고성이가 체포되면서 밝혀질 한 가지 진실을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고성이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지은호가 자신의 친딸이라는 것, 30년 전 입양 보냈다는 것, 그리고 간이식을 위해 납치했다는 것까지요. 지은호는 제 딸이에요. 30년 전에 제가 낳은 제 친딸이에요. 고성이가 조사실에서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친자 관계가 확인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DNA 검사해보세요. 분명히 일치할 거예요. 고성이의 자백은 곧 지은호에게도 전달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지은호는 경찰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지은호 씨, 고성이가 당신의 친모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DNA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경찰의 말에 지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사장님이 제 친엄마요? 지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이지혁도 충격을 받았죠. 며칠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성이와 지은호는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고성이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지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버렸던 사람이 이제 와서 간이식이 필요하다며 정체를 숨긴 채 나타나 결국 자신의 장기를 빼앗으려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이용하려고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은호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고성희는 곧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납치 및 불법 의료행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체포된 뒤에도 자신의 행동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변호사와의 면담에서도 고성희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내가 낳은 애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고성희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죄책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지은호는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몸은 많이 회복됐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퇴원 날까지 한결같이 지은호 곁을 지켜주고 있었죠. 지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위험에 처한 자신에게 가장 먼저 달려와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였죠. 선배. 응.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선배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 말에 이지혁은 조용히 웃으며 지은호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한편 구치소로 향하는 경찰차 안. 고성희의 눈빛은 아직도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수갑을 찬 손을 꽉 쥔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던 그녀는 멀어져가는 도시를 바라보며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반드시 살아남을 거야. 그녀의 입가에 번진 미소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계산적인 것이었습니다. 고성희는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후회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살아남겠다는 집착만이 남아 있었죠. 계획이 실패했을 뿐이야. 내가 잘못한 건 없어. 어떻게든 살아남을 거야. 반드시. 고성희의 속마음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창에 비친 그녀의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돋을 만큼 차갑고 섬뜩했습니다. 고성희는 오직 자신의 생존을 위해 딸을 도구로만 바라봤습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경찰차 안에서도 여전히 차갑게 미소 짓는 고성희. 그녀의 이야기는 과연 여기서 끝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